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가뿐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허벅지가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힘을 주어도 예전만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그 속에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나 혈압 같은 수치에는 민감하지만 근육의 양과 질에는 무심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당신의 혈당 조절과 면역 기능까지 지탱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마치 벽돌 없는 건물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당뇨가 악화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며 병에 걸렸을 때 회복도 더딥니다. 의사인 저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 밥과 국, 김치 위주의 식사이고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밥 한 공기와 반찬 몇 가지로 배는 부를지 몰라도 근육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백질이 어떻게 당신의 근육을 살리고 나아가 삶의 질을 바꾸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왜 60세 이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지, 단백질이 왜 그 답이 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서서 몸을 바라볼 때 예전보다 어깨가 좁아지고 팔뚝살이 말라 보인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옷이 헐렁해진 것 같지만 체중계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줄어드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은 40세 전후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세를 넘어서면 그 속도는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흰머리나 주름은 신경 쓰지만 근육이 사라지는 건 체감하기 전까지 놓치곤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sar코피니아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일상생활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단순히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뿐인데 골반이나 척추가 골절된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걷는 게 두려워지고 활동량이 줄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결국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근육 소실인 셈이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근육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다시 채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나이는 막을 수 없지만 근육 손실을 완전히 손 놓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운동 습관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는 걷기 정도는 해요라고 대답합니다. 걷기는 물론 소중한 운동이지만 근육을 지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새 근육을 만들거나 손실 속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더 꾸준히 단백질을 공급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 부분에서 의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신장이 이미 심하게 손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근육을 지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높이는 데 더 이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작정 단백질을 줄이는 것보다 개인의 상태에 맞춰 올바른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내 근육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단순히 체중계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받으면 근육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도 간단히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팔을 쓰지 않고 일어나기 힘들다면 이미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1kg짜리 물건을 들고 몇 초간 유지하는 것이 버겁다면 팔 근육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단순한 체중 관리가 아니라 근육 관리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게 사라져가는 근육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단백질의 절대적 역할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튼튼한 벽과 지붕,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듯이 우리의 몸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 머리카락, 손톱, 호르몬, 심지어는 면역세포까지 구성하는 기본 벽돌입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이 부족하면 집을 짓는 벽돌이 떨어져 나가듯 몸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익숙합니다. 아침에는 밥과 국, 점심은 국수, 저녁은 죽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는 든든할지 몰라도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며 피부가 늘어지는 변화를 겪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 중에는 밥도 잘 먹고 군것질도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일지를 보면 단백질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임상적 진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량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 관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래감으로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고 이는 다시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생각하면 고기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두부, 계란, 생선,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가격도 부담이 적어 어르신들에게 최적입니다. 문제는 밥상에서 단백질이 주연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밥과 김치가 중심이고 단백질은 곁들이에 불과합니다. 이 습관이 세월이 흐르며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령층에게 너무 많은 단백질을 권장하면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신장이 정상 범위라면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노화가 더 빨라진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적절히 꾸준히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단백질 섭취가 핵심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있어야 하듯 몸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 아무리 멋진 설계도가 있어도 벽돌이 없다면 건물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하면 작은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 식탁 위에 오늘 단백질은 얼마나 올려놓았는가? 단순히 밥상 차림을 떠올려도 답이 나옵니다. 밥과 김치, 국만 있었다면 이미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택이 1년, 5년,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근육이 있는 노후와 근육이 없는 노후는 걷는 발걸음부터 넘어졌을 때의 회복까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왜 단백질이 절실해지는지, 그리고 근감소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절실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든다는 차원을 넘습니다.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sar코페니아,
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60세 이후부터 가속화되며 매 10년마다 근육량이 평균 8, 1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은 몸의 에너지 저장소이자 움직임의 원천이기 때문에 조금만 줄어도 일상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 힘들거나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것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손실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환자 한 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걷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힘이 빠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흰쌀밥과 국, 김치가 주식이었고 단백질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근육이 부족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작은 활동에도 피로가 심해졌던 겁니다. 약보다도 먼저 필요한 건 근육을 지탱할 단백질이었던 것이죠.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포도당은 근육에 저장되어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적으면 포도당을 흡수할 창고가 부족해지고 혈당이 쉽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는 곧바로 당뇨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은 면역세포와도 연결됩니다. 근육이 줄면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감기 한 번에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단백질은 뼈 건강에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뼈를 위해 칼슘만 떠올리지만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잡아 두는데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골절 위험을 줄이고 낙상 후 회복 속도를 높인다고 보고됩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는 오래된 통념은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여전히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신장 기능이 정상인 노인의 경우 권장량보다 조금 더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근육 유지와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영양소이며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은 은퇴가 없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한 단백질은 계속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작은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근육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실제로 70대, 80대 환자분 중에도 꾸준히 단백질을 챙기고 운동한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기쁨이 담겨 있지요. 결국 단백질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밥상 위에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왜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습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었으니 고기는 줄이고 소화 잘 되는 죽이나 밥으로 버텨야죠. 얼핏 들으면 건강을 지키려는 현명한 선택 같지만 사실은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줄이는 습관이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70대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늘 소화가 잘 안 된다며 고기는 거의 먹지 않고 대신 흰죽과 김치, 멸치볶음 정도만 드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말라 보였지만 체중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고 걸을 때 자주 휘청거렸습니다. 결국 어느 날 작은 계단에서 넘어져 골반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만든 결과였던 것이죠. 왜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요? 첫째는 문화적 요인입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은 밥과 국, 김치가 중심이었고 단백질은 부식으로만 자리했습니다. 둘째는 건강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기는 기름지고 몸에 해롭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 문제도 큽니다. 나이가 들면 씹는 힘이 떨어져 고기를 피하게 되고 그 결과 단백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단백질을 줄이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살은 쉽게 찌고 지방이 근육을 대체합니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즉 숨은 비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살은 빠지지 않는데 힘이 없다라고 호소합니다. 몸은 가벼워지지 않았는데 근육이 줄어드는 탓에 기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문적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령층의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백질을 함께 줄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조절하되 단백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의학적 합의입니다. 놀랍게도 단백질 부족은 외모에도 드러납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잔주름이 깊어지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단백질 부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고기는 줄이고 밥은 늘려야 한다는 습관은 단순히 근육뿐 아니라 피부와 면역까지 동시에 약화시키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환자들에게 작은 팁을 드립니다.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생선이나 두부, 계란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씹는 것이 힘들다면 잘게 다져서 요리하거나 계란찜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에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한 노화로 착각할까요? 다음 장에서 그 숨겨진 증상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또 놀랍게도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받습니다. 사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데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곤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신호는 근력 저하입니다. 팔에 힘이 없어 장바구니를 들기 힘들거나 의자에서 팔에 도움 없이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그냥 나이 들어 힘이 빠진 거겠죠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는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재생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피부와 모발의 변화입니다. 단백질은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의 주 재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머리카락은 얇아지고 잘 빠집니다.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머리숱이 줄고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고 내원했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처 회복 지연입니다. 작은 상처가 났는데도 쉽게 아물지 않고 멍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와 항체의 재료입니다.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고 회복도 더딥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백질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아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 나이 들면 의욕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양 불균형, 특히 단백질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피로와 근력 저하가 단백질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 같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 무조건 단백질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단백질 부족이 이런 증상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단백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족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순간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 연구와 임상에서 확인된 놀라운 효과들을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실제 임상 연구와 의학 보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건강 개선을 보여줍니다. 먼저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당뇨 환자분도 아침에 계란과 두부를 먹고 나니 점심까지 배가 덜 고프고 혈당도 안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 주는 숨은 혜택입니다. 두 번째는 혈압 안정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특히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은 사람은 혈압이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아직 모든 의학자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단백질과 혈압의 긍정적 관계를 지지하는 데이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 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뼈하면 칼슘만 떠올리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잘 붙지 못합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골절 발생률이 낮고 낙상 후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뼈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백질은 항체와 면역세포의 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작은 감기도 오래가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충분히 섭취하면 회복력이 좋아지고 폐렴 같은 큰 질환도 예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 역시 단백질을 늘리도록 권한 환자 중 상당수가 예전보다 감기를 덜한다고 경험을 나누곤 했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집중력에 중요한 도파민은 단백질 속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반대로 충분하면 활력이 살아납니다. 나이 들며 무기력해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단백질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다수 연구들은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단백질 섭취량을 권장치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단백질을 챙기기 시작한 환자들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힘이 달라요.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노인들의 식탁에는 여전히 단백질이 부족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식문화와 생활 습관이 어떻게 단백질 결핍을 만들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식탁을 살펴보면 한눈에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밥과 국, 김치가 늘 중심에 있고 단백질은 부수적인 반찬에 불과합니다. 하루 세 끼를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배는 부르지만 정작 근육을 지킬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진료 중 식사일지를 받아본 70대 환자분 대부분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치의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쌀 중심의 식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과거에는 고기가 귀하고 값비싼 음식이었기 때문에 밥과 채소가 주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이가 들어서도 밥은 2공기씩 드시면서 고기는 조금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고기는 콜레스테롤에 나쁘다, 나이 들면 기름진 걸 줄여야 한다 라는 오해까지 더해지면서 단백질은 더욱 멀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치아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씹는 힘이 약해지고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고기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 국수, 빵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은 쉽게 배가 차지만 근육을 만들 재료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김치, 나물, 밥으로만 식사를 해도 충분히 건강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단이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서양 노인보다 평균 20-30%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근감소증 발생률도 높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장은 탄수화물 위주 식단에 적응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노인의 건강을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통과 습관은 존중하되 현실적인 건강을 위해 식단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75세 남성 환자는 매 끼니 밥 2공기에 김치, 된장국, 나물 반찬만 먹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가는 속도가 또래보다 현저히 느렸습니다. 식단에 계란과 두부를 추가하도록 권했더니 몇 달 뒤 힘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한국 노인의 식탁 문제는 단백질이 주연이 아닌 조연에 머무른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밥상 위에서 단백질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채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똑똑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단백질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살펴봅시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첫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단백질의 질이 뛰어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부담이 적습니다. 노인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계란 1개는 꼭 챙기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꾸준히 드신 분들은 힘이 한결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건강한 노인에게는 하루 2개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두부와 콩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최적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거나 부침으로 구워 먹는 등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일본 노인들의 장수 식단에는 콩류가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생선과 해산물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제공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가시 때문에 먹기 불편하다는 점인데 요즘은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이나 손질된 필렛 형태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닭가슴살입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유지에 탁월합니다. 요즘은 부드럽게 가공된 제품도 많아 예전보다 먹기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하루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하루 종일 단백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공급해 주어야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을 단백질로 시작한 노인이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불편한 경우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나 액상음료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식사 대용이 아니라 보조용으로 가끔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권장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가능하면 자연식품에서 얻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기본 원칙은 음식에서 충분히 보충제는 보조적으로입니다. 자연식품은 단백질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단백질만 잘 챙기면 근육이 늘어날까? 아쉽게도 답은 아닙니다. 단백질은 벽돌이지만 집을 세우려면 노동력, 즉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백질과 운동이 만나야 비로소 근육이 살아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잘 챙기면 근육이 다시 늘어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데 벽돌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건물이 올라가지는 않듯 단백질 역시 운동과 함께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동이 노동자라면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둘이 함께 움직여야만 튼튼한 집, 즉 건강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운동 플러스 단백질의 조합이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한 고령자 대상 연구에서는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주 3회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이 단백질만 보충한 그룹보다 근육량과 근력이 훨씬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물병 들고 팔꿈치 굽히기, 벽 밀기 같은 동작만 꾸준히 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강도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백질은 식탁에서, 근육은 거실에서 만드세요. 밥상에서 단백질을 챙기고 거실에서 작은 근력 운동을 한다면 그 시너지가 몸을 바꿉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매일 두부와 계란을 챙겨 먹고 하루 10분씩 의자 스쿼트를 했습니다. 몇 달 뒤 병원에 오셨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덜 힘들고 기운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 후 1, 2시간 이내 단백질 섭취가 근육 회복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운동으로 근육이 자극받은 직후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 합성이 더 잘 일어납니다. 단순히 계란 하나, 두부반 몸만 곁들여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학계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운동 강도가 높아야 근육 합성이 잘 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령층에게는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백질과 운동은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운동을 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마주합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백질 섭취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논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단백질이 신장에 나쁘다는 것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단백질 많이 먹으면 콩팥 망가진다던데요 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만성신부전이 있는 경우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단백질을 권장량 이상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신장이 이미 손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백질을 줄이는 것보다 적절히 챙기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고기 단백질은 무조건 해롭다는 생각입니다. 고기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말은 오래된 인식입니다. 물론 기름진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먹으면 좋지 않지만 살코기나 닭가슴살, 생선은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지 단백질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보충제에 대한 불신입니다. 단백질 파우더나 액상 보충제는 젊은이들만 먹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인공적이라 몸에 해롭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보충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며 가능하다면 음식에서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자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분은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배설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움직임과 함께 할 때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고령층이 체중 1kg당 하루 1.2, 1.5g 정도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수적인 견해는 0.8g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단백질을 조금 더 넉넉히 섭취한 노인들이 근육과 기능을 더 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기는 건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게 두려워 아예 줄이는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60세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 숨 쉬고 움직이는 한 근육은 여전히 당신의 몸과 삶을 지켜야 할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계단을 오르며 느끼는 무거움, 장바구니를 들 때 팔이 떨리는 감각, 그리고 작은 상처가 오래가는 불편함은 모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겨버리면 그 신호는 점점 더 커지고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기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그 신호는 서서히 줄어들고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큰 길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하나, 점심 두부 반모, 저녁 작은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만 해도 1년 뒤의 몸은 지금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곁들이면 당신의 근육은 여전히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연구자들은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 노인의 뇌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개선되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이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활력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단백질에 대해 아직도 모든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권장량을 둘러싼 학계의 의견 차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 보충제 사용 여부 등 아직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단백질은 나이든 몸을 지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부족할 때의 위험은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단백질을 가볍게 여기며 예전 습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미래의 몸을 지켜낼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을 조금 더 올려보세요. 두부 반모, 계란 하나, 생선 한 토막이 당신의 근육과 내일의 활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